예, 안녕하십니까.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30번 사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례의 내용이 좀 복잡하죠. 자, 한번 같이 보실까요? A가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보인다는 신고를 받고 A가 투숙하고 있는 모텔로 출동한 경찰 관들은 A에게 마약 투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동행할 것을 요구했는데요. 이게 임의동행이죠. A는 영장 제시를 요구하며 임의동행을 거부했다. 자, 경찰관들은 A를 강제로 경찰서까지 연행했다. 그런데 강제로 연행한 거죠. 자, 경찰서에서 A는 소변 채취 동의서에 서명한 후에 소변을 제출하였고 소변에 대한 간이 시약 검사 결과 메스암페타민에 대한 양성 반응이 검출되자 이를 시인한 취지로 소변검사 시인서에 서명했어요. 경찰은 A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하고 법원으로부터 A에 대한 구속영장과 소비 및 모발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후에 위 압수수색 검증 영장을 제시하고 A의 소변과 모발을 채취했다. 영장을 집행한 거죠. 이를 송부받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A의 소변과 모발에서 메스암페타민에 대한 양성 반응이 검출되었다는 내용의 감정서를 제출하였고 검사는 A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죄로 기소하였습니다. 공판 과정에서 A는 증거로 제출된 위 소변검사 시인서와 감정서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고요. 검사는 A가 마약을 투약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B의 진술이 된 진술 조서를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A는 B에 대한 검찰 진술을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습니다. 이에 검사가 B를 증인으로 신청하였지만 B에 대한 증인 소환장은 주소 불명으로 송달 불능되었고 이후 B는 A의 보복이 두려워 출석할 수 없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자, 이러한 사안에서 첫째, 경찰관들이 A를 경찰서로 연행한 조치는 적법한가? 이것은 이제 임의동행의 요건을 구비했느냐의 문제예요. 이건 이제 수사 단계에서의 문제인데 우리가 수사 절차를 보면서는 검토하지 않았던 그런 내용이 됩니다. 두 번째, A가 서명한 소변검사 시인서는 증거로 할 수 있는가? 이거는 이제 위수증 배제 법칙과 관련되어 있겠죠.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강제 연행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소변에 대한 간이 시약 검사를 하고 양성 반응이 검출되자 이를 소변검사 시인서에 서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변검사 시인서 이 자체를 증거로 쓸 수 있느냐의 문제는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이것이 위법 수사라고 한다면 위법 수의 증거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위수증 배제 법칙과 관련해서 이것이 과연 증거 동의의 대상이 될 수 있겠느냐의 문제가 논의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감정서는 증거로 할 수 있는가? 이거는 또 어떤 문제냐면은 이건 좀 다르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긴급 체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구속영장과 압수수색 검증영장을 발부받은 다음에 소변과 모발을 채취하게 되는데 이 절차는 적법하게 이루어진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감정서가 나온 거예요. 따라서 이 감정서를 증거로 할 수 있는가는 독수의 과실 이론 그 예외가 되겠죠. 예외에 해당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는 증거 능력이 있는가 이건데 진술조서는 잘 아시겠지만 312조 제4항 아니에요? 그래서 성립의 진정을 인정해 줘야 되는데 결국 B가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지 않았죠. 그렇게 본다면 314조에 의해서 증거로 쓸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니까요. 우리 한번 어떻게 풀어놨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첫 번째 문제에 대해서는 과연 임의동행이 적법한가가 쟁점이 되는데요. 물론 우리 수사는 임의수사와 강제수사가 있습니다만 임의수사가 원칙이다. 우리 형사소송법 199조 1항에 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임의수사가 원칙이라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임의수사가 원칙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임의수사가 자유인 것은 아니에요. 예, 임의수사가 자유인 것은 아니다. 그래서 임의수사도 일정한 한계와 조건 속에서만 가능하죠. 예, 그 점은 아울러 기억해 주시고, 이 사안에서 문제되었던 것은 연행을 해온 건데요. 이것이 과연 임의동행으로서 그 요건을 구비했느냐. 사실 그 임의동행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우리 학설상은 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포제도를 도입했으니 이제 임의수사라고 하는 것은 허용하지 말자. 즉 임의수사 자체는 강제 연행으로 이해하자, 이런 견해도 있고요. 만약에 자발적 동의가 객관적으로 증명됐다면 임의동행도 허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200조라든지 거기에 보게 되면 피의자 신문이 나와 있는데, 그 피의자 신문하기 위해서는 피의자의 그 출석 요구가 필요한데요. 피의자를 경찰이라든지 검찰에 출석시키는 방법에는 거기 명문의 규정이 없어요. 방법상의 제한이 없으니까, 그렇게 본다면 임의동행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느냐. 또 참고인 조사, 221조에 나와 있는 참고인 조사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참고인에 대한 출석 요구가 필요한데, 그때 출석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임의동행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일반적인 견해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판례도 이 임의동행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엄격한 요건하에서 인정해주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대목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자, 앞부분은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볼 테니까요. 핵심적인 그 키워드를 여러분들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자, 대법원은 어떻게 보고 있는가? 먼저 수사기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었거나, 또는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의 동행 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 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음이 인정되는 등, 이건 예시죠. 그 기준이 뭐냐면 오로지 이하입니다.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 예, 요 자발적 의사가 중요하죠. 키워드가 되겠고요. 수사관서 등의 동행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해서만 동행의 적법성이 인정된다. 그래서 자발적인 의사가 객관적 사정에 의해서 입증된 때, 그것도 명백히 입증된 때, 그때만 뭐가 된다는 거예요? 임의동행은 적법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사안의 경우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만, 분명히 A는 뭐라 그랬어요? 임의동행을 거부했죠. 그런데 경찰관이 강제로 연행한 것이니까 이것은 임의동행으로서는 적법하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위법한 강제 연행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자, 두 번째, 소변검사 시인서의 증거 능력인데, 이렇게 강제 연행을 한 이후에 소변 검사를 한 다음 그 검사 결과에 대해서 시인한 그런 내용이 되죠. 예. 그렇게 본다면 이것은 위법 수사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체녀 요구가 적법한가, 이건데요. 예.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범죄 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이 연속하여 이루어진 경우 개별적으로 수사의 적법 여부를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건 위법이라고 봐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따라서 사안의 경우에도 임의동행을 거부했다는 해서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영장 없이 강제로 연행한 것은 위법이고, 또 위법한 상태에서 투약 여부의 확인을 위한 체녀 요구 또한 위법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렇게 본다면 위법한 체녀 요구로 수집된 소변검사 시인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해당되므로 증거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이에 대한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물론 이제 여기서 저는 한 단계 더 써본다면 증거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라고 하는 이 대목이 되는데요. 이 사안에서 보시게 되면 이 점에 대해서 증거 동의를 해주잖아요. A가.
그래서 위 소변검사 시인서와 감정서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논점이 하나 더 있다면은 이렇게 위법하게 수입된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증거 동의 대상이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논점을 하나 언급해 주시면 좋겠죠. 그렇죠?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이리적으로 답을 얘기하기가 좀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신체의 자유가 위법하게 침해된 것이란 말이죠. 그 과정에서 획득한 것이니 우리가 영장주의를 통해서 피의자의 인권을 보장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는 그런 영장주의 위반의 경우에 우리 판례가 일관해서 증거동의의 대상으로 인정해주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취지를 놓고 볼 때 우리 대법원의 입장, 대법원의 그런 태도를 놓고 봤을 때 이 사안의 경우에도 증거동의를 했지만 이건 증거동의의 대상이 되기가 어렵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결론을 내려주시는 게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두 번째로 감정서의 증거 능력이에요. 여기서 좀 차이가 있었는데 이 앞에 소변검사 시인서 같은 경우에는 강제 연행 자체가 위법하게 이루어진 다음에 이루어진 건데 이 두 번째 이 감정서라고 하는 것은 고발과 소변 채취한 것은 이거는 적법하게 체포를 하고 그 다음에 구속영장과 압수수색 검증영장을 발부받아서 한 것이에요. 자, 그 점을 여러분들이 고려하셔야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어쨌든 이러한 긴급체포라든지 아니면 이어진 그 모발이나 소변에 대한 채취라고 하는 것이 후에 적법한 요건을 갖췄다라고 하지만 그 발단은 뭐예요? 발단은 강제연행이라고 하는 불법한 체포로부터 시작하게 된 거죠. 그렇게 본다면 이거는 독수의 과실에 해당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점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독수의 과실 이론이 나와 있는데 1차 증거가 위법하게 수입됐다면 그를 기초로 해서 획득한 2차 증거는 원래 증거 능력이 없는 거죠. 네. 그것이 이른바 독수의 과실 이론이에요. 우리 판례도 같은 입장입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입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고 이를 기초로 하여 여기까지 오시면 되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 증거 역시 유죄 인정 증거로 삼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사안의 경우에 결론 내려보자면 경찰관이 A에게 체녀 요구를 한 것을 위협하고 위협한 체녀 요구 결과에 기초하여 긴급 체포한 상태에서 A에 대한 구속영장 및 압수수색 검증영장을 발부받아서 소변과 모발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서를 받은 것은 위협한 1차 증거에 기초한 2차 증거에 해당된다. 이 점은 분명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2차 증거라 하더라도 획일적으로 증거 능력을 부정하게 됐을 경우 오히려 형사사법의 정의를 침해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공부했던 것처럼 예외를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 예외를 우리가 인정하게 됩니다. 그 예외는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했었죠. 그래서 이른바 시석 이론이 있었고 그 다음에 독립된 오염원의 예외가 있었고요. 불가피한 발견의 예외가 있었죠. 예, 이 세 가지를 기본적으로 독수의 과실 이론의 예외라고 합니다. 우리 대법원도 그와 유사한 판례를 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앞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요 대목이죠. 주로 인과관계 시석 또는 단절 여부를 중심으로 전체적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예외적으로 위법한 1차 증거에 기초하여 얻어진 2차 증거의 증거 능력을 인정해야 한다라고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바로 형사사법의 정의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형사사법의 정의. 그래서 우리가 그 유무죄 여부를 명백히 해서 국가영발권을 적절히 발동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또한 또 다른 형사사법의 정의를 실현하는 방법이 될 것이에요. 물론 그러한 실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우리 국가기관에게 인정되는, 특히 수사기관에게 인정되는 수사권이라고 하는 것도 당연히 인권 침해가 없는, 인권 침해를 최소화시키는 적법 절차 원칙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도 분명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위법수집 증거는 증거 능력 없지만, 그로 인해서 결국은 실체적 진실의 규명이 어려워진다면 이 또한 형사사법의 정의를 실현할 수 없는 그런 사유가 되는 것이죠. 이런 이익 형량 과정에서 그 예외를 인정하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으면은 이런 판례 입장도 좋고요. 조금 좀 세련되게 쓴다면, 그럼 어떤 경우에 제2차적 증거가 증거 능력이 있을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부분을 좀 밝혀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우리 시험이 판례 중심으로 간다는 점에서 이러한 기술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좀 명확하지 않다.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인과관계의 시적 또는 단절 여부를 중심으로 그 구체적인 내용은 좀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세부적으로 써주는 것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 세부적인 내용은 우리가 그 위법수집과 배제조치 관련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이 사안의 경우에는 이런 내용이죠. 강제 연행, 그리고 체뇨, 여기서 이제 범죄 혐의가 밝혀진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긴급체포, 그 다음에 압수수색 영장, 그리고 체혈 및 체모가 된 거죠. 체뇨 등을 한 거죠. 이렇게 된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 자체가 위법이라고 본다면, 그러면 이것도 역시 이걸 기초로 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독수의 과실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이런 얘기죠. 다만 이때의 위법과 이때의 위법을 그러면 동일한 선상에서 평가할 것이냐라는 거죠. 분명히 요 긴급체포와 압수영장을 놓고 보게 되면 이건 적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을 우리가 이 사안에서 녹여서 이익 형량을 통해서 합당한 결론을 제시해 줘야 되는 거죠. 자, 그 내용을 한번 본다면, A가 마약을 투약한 것 같다는 B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A가 묵고 있던 모텔방에 들어가 A가 동행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는데도 이거 앞부분이 되겠네요. 피고인을 강제로 연한 것은 위법한 체포다. 그렇지만 A가 마약 투약에 대한 구체적인 제보가 있었고 마약 투약 혐의로 긴급 체포가 가능하였는데 경찰관들은 A를 경찰서로 연한 후 적법하게 긴급 체포하게 됩니다. 결국 A를 경찰서로 연한 것 자체는 위법이지만 사후적으로 수사의 잘못을 시정하였고 경찰관들이 A에 대한 임의동의 조치는 수사의 순서를 잘못 선택한 것이라 할 수 있지만 관련 법 규정으로부터의 일탈 정도가 그렇게 현저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자, 그렇게 본다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연행과 체뇨행위가 위법이라 하더라도 A가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 적법하게 구금되었고 법관이 발부한 압수 영장에 의해서 체뇨 및 채무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그러면 뭐죠? 위와 같은 사정들은 A에 대한 체포 과정의 절차 위법과 2차적 증거 수집 사이의 인과관계를 희석하게 할 만한 정황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 체뇨라고 하는 것은 2차적인 체뇨라고 하는 것은 1차에 존재했던 위법성과 인과관계가 단절된다라고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아니면 단절은 아니지만 적어도 희석됐다라고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이 감정선은 어떻게 볼까요? 그렇게 본다면 희석됐다라고 본다면 증거 능력이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래서 결론은 그렇게 낸 겁니다. 그래서 이런 대목이죠, 그죠? 다시 한번 보시면 이와 같이 중대한 범행의 수사를 위해서 피고인을 경찰서로 동행하는 과정에 위법이 있었다는 사유만으로 법원의 영장 발부에 기하여 수립된 2차적 증거의 증거 능력마저 부인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해서 적법 절차 원칙과 실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해서 형사사법의 정의를 실현하려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자,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감정선은 증거 능력이 있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B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인데, 이거는 우리가 누차 이런 내용들은 살펴본 바 있어요. 결국은 B에 대한 진술 조서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A가 마약을 투약하는 것을 목격했다는 B의 진술이에요. 그러니까 이 진술 조서에는 B의 진술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성립의 진정은 B가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이 점에 대해서는 A가 증거를 동의하지 않았고요.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소환장은 주소불명으로 송달이 불능이 됐고, 그 이후에 A의 보복이 두려워 출석할 수 없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법원에 제출했어요. 그렇게 본다면 312조 제4항이 아니라 결국 314조에 의해서 증거를 쓸 수 있느냐가 이 사안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진술불능이라고 하는, 기타 사유 등으로 해서 진술불능이라고 하는 이 점을 인정할 수 있겠느냐. 어떤 것만 가지고, 송달불능 또는 보복이 두려워 출석할 수 없다는 내용, 이것으로 진술불능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런 점인데요. 첫 번째로 주소불명으로 인한 송달불능이 예외사유냐, 이건데, 이거는 여러분들 기억나시겠지만 아니죠. 공판기일의 진술을 요하는 자가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한 진술할 수 없을 때라고 하는 것은 소환장이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불능이 되어, 자, 어디까지 해야 돼요? 소재, 탐지, 촉탁까지 해서 소재 수사를 했음에도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해야 된다. 이건 객관식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지문이 됩니다. 따라서 단지 소환장이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불능이 되었다는 것만으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하나, 보복이 두려워 출석할 수 없다는 사유가 과연 또 이에 사유에 해당되겠느냐, 이건데요. 이에 대해서 우리 대법원 전환합의체는 어떻게 봤습니까? 이건 증언거부권 관련된 내용이었었죠. 예. 그래서 정당하게 증언거부권 행사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요? 과거에는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가 지금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죠. 이 내용이 됩니다. 예. 그렇게 본다면 이 사안에서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단지 보복이 두려워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을 거부하는 것도 직접 심리주의와 공판 중심주의를 강화하려는 현행 형사소송법의 취지에 비춰볼 때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 점이 이제 바로 그런 내용이 되는데요. 우리 판례가 이거를 한번 실제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이거를 만약에 보복이 두려워 출석할 수 없다는 사유를 예외 사유로 보게 되면, 그럼 결과적으로 증거 능력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증거 능력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럼 증거 능력을 곧바로 인정하게 되면 실제로 312조 제4항이었었는데요. 원래 사항으로 한 이유는 새로 추가된 내용이 바로 이 반대신문권이라는 거거든요. 이 반대신문권을 누구한테 줘야 돼요? A에게 줘야 됩니다. 자, 그런데 보복이 두려워 출석할 수 없다는 사유로 출석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피고인은 이 참고인에게, 즉 증인에게 반대신문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외 사유로 인정해 주게 되면 참고인 진술조서의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참고인 진술조서의 진술조서가 사실이 아니다. 물론 그것은 증명력 판단의 문제니까 또 다른 절차가 남아있긴 하지만, 적어도 우리 개정법이 참고인 진술조서에 대해서는 실적 진실의 규명이라고 하는
규명은 증거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증거재판주의를 철저하기 위해서 당사자에게 반대 신문의 기회를 주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반대 신문의 기회를 주지 않고도 증거 능력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는 거죠. 이걸 일반화 시켜보게 되면 참고인 진술조서를 제출하고 그 다음에 공판정에 안 나오는 거예요. 난 보복의 위험이 있다. 그럴 경우 이 보복의 위험을 가지고 314조를 적용해 줄 수 있다면 그러면 수사 단계에서의 참고인이 그것이 참말인지 또는 거짓말인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일단은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 그러한 길을 우리 판례를 통해서 만들어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저는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서처럼 보복이 두려워 출석할 수 없다는 사유, 이거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라고 봅니다.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 네, 31번 사례를 볼까요? 네. 자,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이거 지우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고인 갑은 마약류 관리 관한 법률 위반 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되었어요. 공소장에는 이러이러한 공소 사실이 기재되어 있죠. 법원은 아래와 같은 증거의 요지와 증거 조사를 거쳐 피고인에 대해서 징역 10월을 선고하게 됩니다. 법원의 판결이 적법하냐? 즉 법원은 유죄 판결을 했는데 그 유죄 판결이 과연 적법한 것이냐의 문제가 되겠어요. 자, 내용을 보니까 증거가 어떤 증거가 있냐면 피고인 갑의 법정 진술, 그 다음에 피고인 갑에 대한 검사학성 피의자 신문조서, 자, 참고인 을에 대한 검사학성 진술조서인데 여기에는 어떤 내용이 기재되냐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진술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어떤 게 생각나십니까? 우리가 어제 공부했던 자백의 보강법칙이 생각나시죠? 왜냐하면 피고인 갑의 법정 진술 자백이고요. 그 다음에 나 증거도 역시 마찬가지로 피의자 신문조서에는 피고인의 자백이 들어있겠죠. 그 다음에 참고인 을에 대한 진술조서인데 여기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하는 진술인데 이것은 결국은 을의 입을 통해서 피고인 갑의 진술을 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세 가지가 다, 이 두 가지, 나와 다가 다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다르지 않은 거죠. 그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처럼 자백은 자백으로 보관할 수 없다. 그 말씀 드렸었는데 그런 내용이 되겠어요. 물론 이제 이거를 논의하기에 앞서서 몇 가지를 좀 서술해 주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증거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백 증거가. 증거 능력이 없다면 보강 증거는 논의할 여지가 없죠. 그래서 피고인 갑에 대한 검사학성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 능력부터 좀 나와 있는데요. 예. 피고인 자신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니까 이거는 312조 1항이 될 것이고 312조 1항이라고 한다면 성립의 진정, 그 다음에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할 것, 그 다음에 성립의 진정이 인정될 것, 특신 상태가 인정될 것. 이 두 번째 요건, 성립의 진정을 만약에 부인한다면 영상 녹화물 등 객관적인 방법으로 이 성립의 진정을 인정할 수는 있다. 이거 기억나시죠? 예, 이런 내용입니다. 이 사안에서 그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가 않죠? 자, 뭐 이런 내용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앞에서 이런 내용들이 다 나와 있는 건 아닌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적법한 절차와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피의자 신문 자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자체도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형식적 진정 성립이라고 하는 것은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될 것에 흡수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국법상 형식적 증거 성립 요건은 본 요건에 흡수된다. 그러니까 두 번째 이야기하는 성립의 진정이라고 하는 것은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될 것이라고 하는 형식적 진정 성립이 이미 흡수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 진정 성립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즉 진술한 대로 이것은 이것으로 성립의 진정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라 그래요? 네, 조서 작성의 절차와 방식의 적법성까지 포함한다 라고 되어 있으니 여러분들 그냥 통칭 피의자 신문도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피의자 신문 조서의 작성도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실질적 증선입은 이거 문제 안 되겠죠? 뭐라고요? 진술한 대로 내가 진술한 대로 이 피의자 신문 조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런 얘기죠. 이때 방법은 명시적 진술에 의하고 예. 실적 진술임에 대해서 이의하지 않았다거나 조서 작성 절차 방식의 적법성을 인정했다는 것만으로 실질적 증선임까지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건인 특신 상태인데 우리 이미 판례 입장 봤어요. 이 특신 상태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의 진술일 것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건 신용성의 정어적 보장을 의미한다. 제가 어떻게 개념 지었었냐 하면 그 진술이 진실성을 담보할 만한 외부적 정황이다. 가장 간결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어요. 이 특신상태라고 하는 것은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으로 이해하는데 이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 말고요. 적법 절차를 이해하는 견해가 있어요. 이게 뭐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에 여러분들이 현혹되지 마시고 판례 입장만 분명히 해주시면 됩니다. 뭐라고 그랬다고요? 이건 몇 번이고 여러분들 반복해서 쓸 수 있는 거니까 몇 번이고 다시 보셔야 돼요. 허위의 개입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이거죠. 그래서 이 앞부분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다.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진실성을 담보할 만한 이런 의미가 되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제가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린 게 그 부분입니다. 사안에서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 사안에서는 가정적 판단할 수밖에 없죠. 이 피의자 신문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러한 요건 하에서 인정될 수 있겠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참고인 을에 대한 검사학성 진술조서인데 이거는 잘 아시겠지만은 참고인 진술조서 자체 참고인 진술조서니까 312조 제4항이란 말이에요. 자 다만 여기에는 이제 재전문 지금 이런 얘기거든요. 갑이 있고 여기가 갑이 아니라 갑 맞네요. 여기 갑이 있고 갑이 이제 마약을 했는데 갑이 어떻게 한 겁니까? 을에게 전원을 했고요. 을에 대해서 참고인 조사를 한 거죠. 검사 작성 진술 조사라고 했으니 검사가 을을 조사하고 진술 조서를 작성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진술 조서에 증거 능력이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럼 여기서 한 번 전원이 됐고 또 한 번 전원이 된 거니까 이 진술 조서는 재전문 서류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재전문 서류. 요거는 재전문 서류다 이런 얘기죠. 재전문 서류다. 그럼 이 진술 조서니까 일단 312조 사항의 요건을 갖춰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피고인의 진술이 들어있는 것이니까 316조 1항의 요건을 구비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312조지 사항이라고 한다면 어떤 요건입니까?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서 작성되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어야 되겠고, 반대 신문권이 보장되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특신 상태가 인정되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 아니었어요? 이 성립의 진정은 이건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진술한 대로 기재해 있습니다. 이건 의리할 수밖에 없어요. 반대 신문권은 누가 행사하는 겁니까? 이거는 갑이 하는 거죠. 그죠? 갑이 반대 신문권을. 이거 분명히 검사가 제출할 거고, 그럼 검사의 반대 당사자는 갑 아니겠어요? 네. 이 요건하고, 그 다음에 316조 1항인데요. 이 316조 1항은 특신 상태입니다. 네. 특신 상태는 뭐냐면, 갑이 을에게 자기의 범죄 사실을 이야기할 때 그 내용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였느냐, 자기가 술 먹고 오버하면서 말할 상황이었느냐, 아니면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이야기할 그런 상황이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그러한 상황을 놓고 보게 되면, 그 상황을 구체적으로 판단해 보게 되면 알 수 있는데, 설문의 경우에는 그러한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역시 이것도 가정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요 요건을 구별했냐가 문제일 것입니다. 요거는 이제 재전문 서류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논의였는데요. 이 학설이 중요한 건 아니고 우리 판례가 중요하죠. 그래서 예. 네. 전문 진술이 이르된 조서, 이게 이제 재전문 서류고요. 반면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재전문 진술이거나 재전문 진술이지 않은 서류, 이거 3중 전문인 서류라고 그랬죠. 이거는 원칙적으로 증거 동의가 없는 한 증거 능력이 없다라고 본 거예요. 그렇다면 이 경우에 어떤 요건 하에서 증거로 쓸 수 있겠느냐가 검토되겠죠. 그래서 참고인 진술조서로서의 증거 능력이죠. 그래서 요거는 4가지 요건이 될 것이고, 사안에서 증거 여주와 증거 조사에 관한 설명에 의한다면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다. 여기서는 이제 그런 결론을 내렸지만은 그 요건을 충족했다면 이렇게 나가셔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316조 1항 요건인데 역시 특신 상태란 말이죠. 피고인 측이 고문, 폭행, 협박 등 조사자의 위법 행위를 주장하는 경우라면 특신 상태를 인정하기가 어렵겠죠. 예. 사안에서 당해 피고인 갑이 참고인 을에게 한 진술의 특신 상태를 부정할 만한 그런 사정은 또 없기 때문에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증명력 문제로 들어온 건데요. 법원의 판결이 적법한가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때는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다 증거 능력이 피의자 신문조서도 있고 그 다음에 진술조서도 증거 능력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자. 그러면 법정 진술 이외에 이 자백 외에 다른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다른 증거 없이도 유죄 판결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였던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제 공부했던 것처럼 뭐가 문제되는 거예요? 자백의 보강 법칙이 문제된다. 지금 법정에서 공판정에서의 자백은 공판정에서의 자백인데 자백의 보강 법칙에서 이 공판정에서의 자백에도 보강 증거를 요하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없잖아 있죠. 그걸 얘기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 보강 증거가 존재하느냐 이거예요. 이 보강 증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를 얘는 독립된 증거라 해야 되겠다. 독립된 증거라고 하는 것은 자백 이외의 증거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과연 이 사안에서 자백 이외의 증거가 존재하느냐가 문제됐던 거죠. 예. 자, 그럼 결론은 우리가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보강을 요하는 자백, 이거는 피고인의 자백이다. 예. 그 다음에 공판정에서의 자백도 보강 증거를 요한다. 예. 그래서 우리 판례 역시 마찬가지라 그랬어요. 보강이 필요한 310조의 자백은 공판정에서의 자백이나 공판정의 자백을 불문한다. 이렇게 보고 있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보강을, 이건 뭐 문제 안 됩니다. 보강을 어느 정도 해야 될 것이냐. 이건 여기서는 이 사안에서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겠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얘기해 본다면, 보강의 범위는 어디까지죠? 예. 그래서 진실성 담보설이면 진실성을 담보할 정도면 족하겠다라고 했던 거죠. 자, 이 사안에서 여기서는 보강 증거, 제가 제대로 썼다면은 이 보강 증거의 범위, 보강 증거의 자격이 문제일 거예요. 그래서 보강 증거가 어떤 증거라 해야 되느냐 하고 사안을 해결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게 목차가 좀 분명하지 않았는데,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 피고인의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의 진술 기재들은 피고인의 자백에 해당되어 자백만으로 유죄의 증거를 할 수 없고, 피고인의 자백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참고인 을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 기재를 피고인의 자백에 보강으로 삼는다면 결국 피고인의 자백을 피고인의 자백으로 보강하는 결과가 되어서 아무런 보강도 하는 바가 없는 것이니 보강 증거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보강 증거를 필요로 하는 피고인의 자백과 동일하게 보아야 할 성질의 것이라고 할 것이다. 자, 결과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얘기했던 보강 증거라고 하는 것은 자백 이외에 독립된 증거라 해야 된다. 그런데 어떤 것도 자백 이외에 독립된 증거는 존재하지 않죠. 그렇게 본다면 이 사안에서 법원이 내린 유죄 판결이라고 하는 것은 자백 이외에 보강 증거 없이 내린 것이므로 적법하다고 보기가 어려운 거죠. 예. 그래서 결론이 바로 그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아무런 보강 증거 없이 피고인의 자백만으로 이 사건 범죄 사실을 인정해서 유죄의 선고를 한 재심 판결은 위법이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잠깐 쉬었다가 공판조서의 증거 능력과 증명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